시험을 받고 있는 시간 시바시 국어TV의 이현우 김도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촬영 날짜 기준으로 해서 수능을 이제 17일 앞둔 시점이죠. 그쵸. 예, 고3이랑 N수생 여러분 그 어떤 작품이 출제가 될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특히 이제 문학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적중률이 매우 뛰어났었죠. 그쵸. 4작품씩 그쵸. 맞추지 않았나요? 그쵸. 네 작품 네. 맞추기도 하고 예. 세 작품 맞추기도 하고. 예, 각 이제 네. 장르별로.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현호 쌤이랑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자문단 선생님들까지 같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성지가 되면 좋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그쵸. 생각도 했는데, 네. 네.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예, 살짝 메모 준비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 어떤 문학 작품들이 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이번 수능은 무조건 어렵게 나옵니다. 거의 6월 모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출제를 하게 되면 과연 출제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작품을 배치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난이도 있게 난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를 할까, 그거를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그 시험을 현대시를 어렵게 내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길이가 긴 시를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짧으면 그 안에 말할 게 너무 적어. 그리고 학생들이 단편적으로 있으니까 파악하기도 상당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내고 좀 산문시나 아니면 좀 길이가 긴 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끝까지 읽으면서 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제 고전 음문에서 가사를 네. 이제 꼭 복합해 내는 것과 같은 위치죠.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면 세계를 2개 이상을 섞어서 그 작품에서 녹아져 있는 그런 작품들을 출제한다는 거예요. 화자의 정서의 태도가 변한다는 그쵸. 예, 말씀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떠한 대상을 화자가 관찰을 했을 때 이 관찰한 대상에 대한 느낌이 있을 텐데, 그 느낌이 나중에 가서는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 느낌에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 느낌으로 바뀌었네? 그 변환성을 잘 확인을 해야 문제 풀이할 때도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관계성을 찾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고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긴 시를 출제하고, 내용상으로는 내면 세계가 2개 이상이 등장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시를, 그런 작품들을 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네. 작년 9평의 월은 수능의 전급별 시인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쵸. 그리고 이제 청산행 올해 네. 6평, 6평. 9평은 그 백석시, 정현웅. 네. 예. 그래서 북방에서 전영웅에게라는 시가 있었죠. 맞아. 이 작품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제가 방금 말한 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작년 6월 이후에 킬러 문항 배제의 흐름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조금씩 정착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작품들이 이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도 제가 몇 개가 대표적인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현대시를 볼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이 반영문학과 서정문학으로 또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는 내용상의 특징들을 가지고 크게 그 서정문학과 반영문학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서정문학은 어떤 자연이라든가 뭔가를 보고 개인의 정서,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서정문학이고, 반영문학은 어떤 시대상이나 그 당대의 어떤 뭐 문화나 그 흐름,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그래서 역사 성찰이라든지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일제강점기 문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참여 민주주의 참여시라든가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능에 출제되는 게 서정문학하고 반영문학이, 이제 그 하나의 흐름을 보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 서정문학이 연속으로 출제가 되거나, 반영문학이 연속으로 출제가 되면, 수능에는 반드시 반대편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6월이나 9월에 서정문학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반영문학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반영문학이 나오고 서정문학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수능에서는 대부분 6월 모의고사의 경향을 따라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 그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가 딱 그랬거든요. 6월에는 서정문학 청상행이 나왔고 그리고 9월에는 백석의 반영문학이 역사 성찰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경향성을 지금까지의 경향성을 봤을 때는 올해 수능에는 서정문학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조건이 바로 형식상 긴 시,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내면 세계가 2개 이상 나오는 시,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이거는 이제 수능에 출제되는 작품들의 어떤 특징인데 전체적인 기조죠. 그쵸. 예. 전체적인 기조죠. 상황은 부정적인데 정서와 태도가 긍정적이고 극복 의지 시상으로 마무리되는 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 좋아서 사람들은 이제 작품성이 인정을 받아서 많이 오르내리는 시. 그런 것들이 작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올해 6평과 9평에서 안 나왔던 주제들에서 한번 추려보면 이번에는 이별, 비판, 성찰과 관련된 주제들, 관련된 작품들이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께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인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시인에 대한 그런 투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선정된 시인이 출제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시인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현우쌤이 말씀했듯이 이제 서정문학, 반영문학, 서정문학 차례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정문학에 해당되는 시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쵸. 작품성이 뛰어나거나 그쵸.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네, 그쵸. 예, 그런 시로 3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해서 현재 네. 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는 누굽니까? 백석입니다. 백석이요? 네. 그래서 그 백석이 이번에 9월에 출제가 됐죠. 오, 그러면은 2위는 누굽니까? 2위가 바로 김수영입니다. 근데 그 김수영 시인의 작품이 수능 특강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개념학습에. 이 김수영 시인의 어떤 작품의 작품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형식상 긴 시, 그리고 내면 세계가 2개 이상 나온다는 점, 그런 점이 참작이 돼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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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차피 다 아는 시니까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번에 나올 만한 서정문학도 네. 서정문학의 두 번째는 수특에 나와 있는 성탄제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 성탄제가 사실 성탄제라는 시가 2개가 있죠. 하나는 김종길의 성탄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오장환의 성탄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장환 시인의 성탄제. 그리고 세 번째는 나무 속에 물관이 있다. 이거는 약간 생명과 관련된 주제이긴 하나 굉장히 이제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것을 관찰하면서 느끼는 정서가 복합적으로 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굉장히 형식상으로도 긴 시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송수관 시인의 등꽃 아래서. 꽃을 참 좋아하네요, 송수건 씨. 그렇죠.
그리고 사실 송수건 시인은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문학작품 예측 영상 했을 때 몇 번 얘기하긴 했어요. 한 번쯤은 나올 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도 하고, 작고한 지 별로 되지 않았고, 그 사람의 어떤 문학 세계나 문학성을 요즘 와가지고 많이 학자들한테 예. 재평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능에서 좋아할 법한 시인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꽃피는 시절, 이성복 시인의 꽃피는 시절이라는 시입니다. 식물이 많이 나오는 그쵸, 그쵸. 네, 꽃피는데. 네. 그래서 약간 서정 문학이면서 길고 내면 세계가 여러 개 있는 것, 그리고 처음에 어떤 정서가 나중에 바뀐다는 점, 그런 것들과 관련된 시들을 저희가 한 카테고리를 모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그 시들은 첫 번째, 문인들이 좋아하는 시 카테고리, 그리고 두 번째, 서정문학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5개의 작품을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고, 한번 유심히 한번 봐라, 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이 세 번째 카테고리는 작가가 굉장히 유명하거나 아니면 문학적으로 굉장히 은유나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아서 문학성을 인정받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째 시가 수특에 나와 있는 박물걸 시인의 이별가라는 이 시가 이별이 주제인데, 이 이별이 올해 나오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박물걸이라는 시인은 굉장히 유명한데 수능에서 출제된 지 굉장히 오래된 작가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도 있는 훌륭한 작가의 작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소월이 형의 그쵸. 초원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7번째 김소월 시인의 초온, 그리고 8번째로 이육사 시인의 노정기. 이 두 작품 역시 모두 수특에 나와 있는 거고요. 김소월 작가하고 이육사 작가는 수능에서 여태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작가 중에 하나고, 특히나 이육사 작가 같은 경우는, 시인 같은 경우에는 5회나 출제됐던 유명 작가이기 때문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항상 후보에 들어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EBS 교재에 이 단골 작품 그쵸. 또 장수산 장수산 예, 1, 장수산 정지훈. 1, 예. 예. 9번, 10번, 11번에 제가 얘기해드린 작품들은 굉장히 이제 문학적으로 은유적인 표현이 많은 작품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유심히 보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9번째가 장수산 1, 정지용 시인의 작품이고요. 10번째가 김영랑 시인의 거문고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11번째가 바로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작품이죠. 자, 그럼 이제 고전 시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지금 보면 고전 시가는 대개 네. 이제 시조, 네. 그리고 한시, 네. 가사, 네. 그리고 이제 고전 수필이 결합되지 않습니까? 그쵸. 물론 이제 고전 수필이 현대시랑 결합할 때도 있을 때가 있지만, 그쵸. 사실 현대시랑 고전 수필이 결합되면 그렇게 좀 심화적인 부분으로 현재 네. 출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쵸. 이제 주로 고전 시가랑 이제 결합이 많이 되고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현대시처럼 네. 좀 내용이 긴 게 나와야 아이들이 이제 시간 안에 학생들이 풀기 어려워 변별력을 담보하기 때문에 가사가 일단 나올 것 같고, 이 그쵸. 가사랑 결부해서 사실 이제 구평의 정철이 나와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든 학원이든 정철이 올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평에 이제 정철의 시조가 나오면서 김이 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죠. 그쵸. 그치만 이제 2013년 6평에 3인곡이 나오고 네. 그의 수능에 성산별곡이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21년에도 뭐가 나왔어요? 관동별곡이 나오고. 6평에 나오고 그 다음 3인곡이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평가원에 정철이 떴다 그러면 이제 수능에도 약간 좀 봐야 되지 않냐, 그쵸.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점. 약간 여러분, 복선이 될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전의 특징은 우리가 늘 컨텐츠에서 얘기하지만 주제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뭐 자연,
그쵸. 자연을 뭐 예찬하고 뭐 천석고왕, 물심이려 물화일체 뭐 요런 것들. 그쵸. 그리고 자연 안에서 이제 예찬을 하느냐, 은둔을 하냐, 아니면 이제 귀양생활로 하느냐, 아니면 삶의 터전으로 여기느냐, 그쵸. 혹은 유교적 가치관과 자연의 주제가 결부되기도 하고, 그쵸. 또 유교 하나만 놓고 봐도 충효, 여기서도 또 귀양이 나오고, 그쵸. 그리고 또 이 안 나왔던 게 사랑과 이별, 사랑과 이별도 또 임금님 이러면서 그렇죠. 역군이셨다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사랑과 유교가 결합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풍자와 비판, 그리고 어떠한 정치, 인물, 시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농업과 근면성실 요런 거 크게 보면 자 유교, 사랑, 자연, 풍자, 농업성실 뭐 이런 5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쵸. 예. 그래서 모르는 작품이 나오면 그걸 짜맞춰 봐야 된다. 그쵸. 예. 그래서 올해는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볼 때 좀 어떤데 맥을 좀 짚고 계신지. 일단 최근 5년의 자료와 저희 시바시 국어 자문단 회의 때 나온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6평과 9평에 같은 주제가 나오면 수능 때도 같은 주제로 나오고 6평과 9평에 서로 다른 주제가 나오면 수능 때는 6평과 9평에서 그 나오지 않았던 주제가 나오는 경향성을 띠더라고요. 그랬을 때 올해는 6평과 9평이 출제 작품이 다르게 출제가 됐어요. 네. 그러면 수능 때는 나머지 안 나온 주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봤을 때 이 6평과 9평에서 나오지 않았던 주제가 크게 4가지로 압축을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별, 그리고 귀양, 자연예찬, 그리고 비판 성찰입니다. 풍자 결합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올해 6월에 우부가가 나왔거든요. 이게 비판과 교훈이에요. 그리고 9월에 시조하고 연시조에 보면 유교가치 네. 그리고 자연은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안 나온 게 딱 제가 말한 그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입각해서 총 9개의 작품들을 저희가 한번 추려봤던 건데, 거기서 첫 번째가 바로 오륜가입니다. 근데 이 오륜가는 아까 여기서 유교 가치도 나오긴 했지만, 특히 이 오륜가의 특징적인 걸 보면 유교 가치가 뭐와 결합이 되냐면 비판과 결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면에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가 6장이 있습니다. 이 단가 6장은 앞서 말했듯이 귀향에 대한 테마 그리고 충심을 다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할가입니다. 이 우할가는 자아성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제대로 타고 나지 못해서 내 능력이 이렇게밖에 하지 못해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그런 자아성찰. 그리고 네 번째가 관서별곡인데, 이 관서별곡은 기행가사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 6평도 그렇고 9평도 그렇고 기행가사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 기행가사도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테마다. 그리고 워낙에 이 기행가사가 좋은 곳을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표현되는 아름다운 우리말의 어떤 문학적 표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설별곡도 한번 저희들이 픽했고요. 다섯 번째는 순창가. 수완에 나온 순창가입니다. 이거는 사회 비판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라고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간민가입니다. 우리가 참 애정하는 작품이죠. 그렇죠. 콘텐츠도 만들고 여기에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쵸. 왜냐면 이제 자기 고을의 관리는 그쵸. 청와대 게시판에 글도 네. 쓰고 이랬는데 오히려 때리고, 그쵸. 세금만 계속 많이 걷고, 네. 피폐한 농민의 현실, 네. 예, 그리고 그런 사회 시스템에 대한 비판, 그쵸. 이런 것들이 또 결합돼 있고, 네. 또 오늘날의 헬조선을 또 네.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봉상곡, 그쵸. 이번에 봉상곡은 어떤 작품이죠? 그러니까 신하가 이제 은거를 하면서 네. 좀 이제 좀 마음도 다지고, 네. 이제 자연을 좀 떠나는 거에 대한 아쉬움.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이 부르니까 네. 이제 가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좀
준비하는 장면이 엄청 길게 수록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쵸. 예, 이제 늙어서 네, 이제 그쵸. 예, 아무튼 네, 네. 그런 아쉬움이 네. 동시에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신화로서 또 움직이는 모습도 네. 있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8번째로 보자면 농가 원령가, 이것도 수특에 있는 작품인데 이거는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물론 그 고전시가 주제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비율이 가장 적은 비율이 적은 그렇지만 작품이라고 또 할 수 있죠. 동동을 비롯해서 또 몇 안 되는 원령제 작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가치는 굉장히 높게 사서 충분히 나올 법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외로 혹시나 몰라서 이거 나올 수도 있다. 관동별곡 수완에 네.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수능에 관동별곡이 나온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로 현대 소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 현대 소설은 시대적인 그런 네. 일제 강점기에 네. 관한 작품이나 음, 혹은 테마를 그때 선생님들이 모여서 좀 소시민성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김수영이랑 네. 그 시인 투표 김수영이랑 소시민성 뭐 이런 게 좀 아우러지는 네, 것 그쵸. 같기도 하고. 그쵸.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네. 서울 1964 그쵸. 년 겨울. 네. 네, 요거를 좀 네. 예,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설 모의고사에서 한 학생이 사설 모의고사를 들고 네. 질문을 했는데 네. 약간 내신 문제처럼 이 안에서 그러니까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 문제가 정말로에 대해서 네. 그게 그 사실에 대한 판단의 정말인지 네. 아니면 가치 자기가 가치를 네. 갖고 정말 내가 정말로 이거를 오랫동안 진심으로 해왔다 이런 가치 판단이 결부된 건지 고르는 문제가 약간 내신스럽지는 나왔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런 지칭 문제라든가 시점 문제는 또 단골 현대소설의 단골 메뉴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좀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부터는 뭐 선생님이 또 두 번째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수특에 나와 있는 작품이고요. 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 작품은 서울 1964년 그 겨울 이 소설과 마찬가지로 소시민성을 비판하는 그리고 어떤 그 가난한 어떤 노동자의 생활상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소시민성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그때 있으니까 아내 태도라든가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그 남편이 또 나이까지 자기가 왠지 적으면 쫄리니까 네, 그쵸. 뭐 갑이라고 막 네. 이러고 네, 그 그리고 다음에 세 여러분한테 번째. 좀 유니크한 낯선 작품이 또 있죠. 네, 네. 바로 세 번째 작품은 수특에 나와 있는 속삭임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왜 선정했냐면 내용 자체가 졸라게 어려워요. 까딱 잘못 읽으면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소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 내용 자체는 그 대화를 통해서 분단 상처 회복 가능성이 있냐 그게 없냐 그런 것들을 어떤 담론을 얘기하는 그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개의 속삭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 하나하고 아버지와 아제비가 나눈 속삭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어떤 연결성 그리고 구분 짓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어떤 내용의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맞아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어떤 소설의 트렌드를 보면 예전처럼 우리가 단편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소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속삭임도 굉장히 어려운 소설로서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설은 바로 수특에 나와 있는 만세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설은 역시 수특에 나와 있는 명일인데요. 이 만세전하고 명일은 주제가 비슷해요. 일제강점기를 다룬 주제예요. 다만 그 차이점은 명일은 일제강점기에 무능력한 지식인을 풍자한 내용까지 곁들여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좀 유익 있게 보시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다음에 소개할 작품은 뭐죠? 네. 일제 침략기
네. 약간 결부시켜서 보면 네. 이제 만무방을 들 수 있는데 사실 만무방은 그렇게 어려운 소설은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소설이 농촌에 드러나는 일제침략기 때 농촌의 모습을 이렇게 나오는 소설들은 뭐 카프게 소설도 있지만 뭐 보통 계몽 그리고 아니면 피폐한 삶 그리고 아니면 농촌의 일상적인 삶 예, 그 여러분 잘 아는 동백꽃 같은 경우 그쵸. 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만무방은 피폐한 삶에 대한 농촌의 삶에 대한 얘기죠.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소작비로 내야 될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응호죠 동생이 네. 동생이 응호가 자기 논의 별을 자기가 훔치는 네네. 그런 상황적 아이러니가 드러나는 장면. 근데 또 그 와중에 그 소설을 자세히 또 보면 다른 청년들은 도박을 해서 노름판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쵸. 이제 또 열심히 일하는 청년은 소작을 많이 뜯기고 마치 아까 또 제가 얘기했던 그 헬조선의 모습이 또 겹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쵸. 코인이나 이런 걸로 뭐 쉽게 버는 거 아니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만무방을 꼽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좀 이거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역시 아이들 가르치다가 사설 모의고사에서 우리 이태준 형님의 해방전후 그 주인공이 현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일제침략기 때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막 이제 문인 걸기대회도 막 나가고 이러다가 이제 그 해방 이후에는 그때 이제 어울리던 사람들이 아, 현 당신 변했다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쵸. 그때 자신은 이랬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런 대화가 막 나오는데 누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누가 어떤 그런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 아 처세주의 맞아 처세주의 를 누가 취했고 이런 것들에 애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해방전후도 나오지 않을까. 그쵸.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음 나머지 두 작품을 현우쌤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8번째 작품은 빙청과 시몽이라고 수완의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학생들한테도 되게 낯선 작품일 텐데. 네. 그쵸. 이 작품이 특히나 낯선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소설의 플롯 방식과 주제의식이 좀 많이 다르고 독특한 방식으로 녹여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진실의 가치를 밝히는 인물들 간의 이야기로서 조금 심리소설과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는 약간 작품이라서 스릴러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능에서 한 번쯤은 나올 법한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목념이 마음의 개, 이것도 수완에 나와 있는 작품인데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이게 이제 황순원 소설가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황순원 소설가가 참 작품성은 굉장히 뛰어나고 평가는 잘 받는데 이상하게 요상하게 그 수능 작품과는 연이 별로 안 됐던 그런 이제 작가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또 아들분은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던 누구죠? 그 교과서에서도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즐거운 편지라는 작품을 쓴 황동규 시인이 바로 이분의 아들입니다. 아니 아빠는 산문 써서 힘들게 쓰는데 아들은 절대적인 글자수는 적은데 나오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황순원 작가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어떤 우리 민족의 순환과 강인한 생명력을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주제도 굉장히 뛰어나고 작품성도 인정을 받은 그런 내용이어서 한 번쯤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는 작품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이제 고전소설로 한번 넘어갈까요? 고전소설 유형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주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첫 번째 애정소설 있죠. 두 번째 가정소설 있죠. 세 번째 전쟁 영웅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비판 풍자소설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주제가 거의 답니다. 여기서 다 지지고 볶고 하는 건데 이번에 그 나온 어떤 소설의 그 작품들을 보면 6편과 9편에 안 나왔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풍자 비판 소설하고 가정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는 올해 수능에서는 풍자 비판 소설과 가정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고전 소설에서 제가 이번에 가장 미는 작품이 크게 세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수완에 나와 있는 유씨 3대록이에요. 이 육시 3대록은 전에 제가 그 수능 예측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맞췄던 적이 있어요. 2020학년도 그 수능 때였나? 그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EBS 또 단골 작품 아닙니까? 그쵸. EBS 또 단골 작품이기도 하고. 인물이 한 100명 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게 일단 너무 내용이 길어요. 장편이야. 그러니까 수 안에는 이 장면이 실려도 수능에선 다른 장면이 또 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올해 나오지 않던 가전소설 테마에다가 학생들 좀 힘들게 선택지나 문제를 꼴려고 하면 이 인물 관계 판단하는 게 또 어렵게 나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그 인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 인물 자체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호칭도 또 호칭도 복잡하고. 뭐 어디서 승상이라고 네, 어디서 그쵸. 상고 어디서는 아버님 네. 막 네, 이러고 그쵸.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출제하기 굉장히 좋은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바로 수능 완성에 수록이 되어 있는 흥부전입니다. 이 흥부전은 제가 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소설로 꼽았냐면 이번에 나오지 않았던 가정소설과 풍자소설이 결합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흥부전의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교재에서 봐서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흥분의 가족과 그 놀분의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가정소설이면서 그 당시 당대의 평민들의 굉장히 고달픈 가난한 삶에 대한 세태풍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결합된 소설로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도 역시 수완에 나와 있는 작품인데 오유란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유란전 같은 경우도 풍자 소설이거든요. 양반들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풍자하는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제가 좋은 그 소설로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도원쌤이 한번 네 번째 작품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서대주전은 우화 아닙니까? 그쵸, 우화죠. 그래서 조선 후기 관리들의 그런 부정부패 네. 이런 무능을 비판하는 네, 그쵸. 왜냐면 아니 이렇게 뇌물이 오가가지고 막 판결이 뒤집히고 네. 예,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거는 저도 이제 표를 행사했던 작품인데 그쵸. 삼성게임입니다. 네. 네, 사실 이춘풍이 고전에 나오는 그런 작품들은 많은데 네. 이 삼성기 같은 경우는 이춘풍이 홍도와 류지연 예, 얘네들이 이제 남편을 누굴 삼을까 하다가 이제 남장을 하고 네. 문화로 들어가서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쵸. 또 선녀로 변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랑 사귈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할 겁니까? 그런 걸 묻는 장면이 이제 스특에 수록이 돼 있는데 네. 사실 학생들은 그 내용 자체를 파악하기도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선 또 삼성기가 출제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삼성기에 나오는 이제 이춘풍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만든 소설 중에 하나가 이춘풍전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 수특에 나와 있는 춘향전을 가지고 그 광환록이라는 그 소설로 고전 소설로 그 연계해서 소재 연계해서 출제를 그쵸, 했거든요. 그쵸. 그런 식으로 이 삼성기라는 소설도 이춘풍전과 소재 연계로 해가지고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만일에 이춘풍전이 나오면 거기 이춘풍은 다른 이춘풍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가셔야 되는 거는 이춘풍전의 이춘풍과 삼성기의 이춘풍이 다른데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냐? 바로 이춘풍전의 이춘풍은 교만하고 굉장히 위선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그거에 반해서 삼성기의 이춘풍은 굉장히 고결한 정신의 인물로 대비되는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삼성기가 나오고 이춘풍의 내용이 또 보기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든 연계가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옹물몽도 역시 구운몽과 괴를 같이 하지만 그쵸. 그 구운몽은 그런
꿈속에서의 그런 북의 영화에 대해서는 네. 부정적으로 봤지만 네. 옥룡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쵸. 그런 주안점도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옥림몽이 수록됐는데 옥룡몽과 옥림몽은 달라요. 맞아요. 옥룡몽은 구운몽과 같이 이렇게 그것처럼 약간 여자 영웅들도 나오고 이런 환몽 구조의 소설이라면 옥림몽은 가정 소설이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의 영상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올해 2025 수능에서 그 문학에서 나올 작품들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영상으로 이제 몇 가지 자료로 그 화면을 띄우면서 이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료로 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만든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밑에 제가 메일을 이렇게 자막으로 깔아놨습니다. 이 메일에다가 시바시국어 구독자인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통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로켓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일 배송. 네. 메일로 네. 메일로 보내면서. 네, 메일로 당일 배송. 근데 문학만 해도 좀 우리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에 독서 지문은 어떤 지문이 유력하게 출제가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분석한 저희들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시고 유익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컨텐츠들을 어떤 대대적인 시리즈로 기획하고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꼭 저희 시바시 국어 끝까지 구독해 주시고, 지금 고3 끝났다고 구치하지 주지 마시고요. 구독 취소 해주시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서 만나요. 안녕.